안녕하세요. 4월 3주차 업계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주제는요.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극대화된 현재 건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주 시장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조감도와 수조 원대의 숫자들이 오가고 있지만요. 사실 이 시장을 지탱하는 하부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거시경제 충격에 규제까지 얽혀있는 사실상 거대한 생존 게임의 현장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됐죠. 제가 이번 주 자료를 보면서 가장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치 말씀이신가요? 올해 1분기 우리 건설사들의 중동지역 수주액 관련 데이터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4%나 급감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고작 3억 1,622만 달러 남짓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하락폭이네요.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쪽 수주는 작년 대비 단 2% 수준으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체 해외 수주 실적마저 75.2%나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단순히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짚어보려면 중동 사태라는 대외적 충격이 국내 건설 현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멈춰 세우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보셔야 하거든요. 나비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류 대동맥이 막혔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주 가뭄이 아니라 당장 철골 강판을 만들 원료라던가 레미콘 혼화제, 심지어 납타 같은 핵심 원자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배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구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물건을 구하고 싶어도 공급망이 꼬여버리니까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중동의 분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 믹서 트럭을 당장 멈춰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뼈대를 세워야 할 철근이 없고 시멘트가 안 들어오는데 공사가 진행될 리가 없죠. 현장은 멈춰섰고 하루하루 시간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동 상황을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죠.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도 해주고 계약 금액도 조정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네. 양대 공제조합을 통해서 자금 지원도 발표했죠. 맞아요. 6천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그리고 보증 수수료 할인도 시행합니다. 업체당 최대 1억에서 5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수천억 단위가 움직이는 건설판에서 업체당 5억 원 대출이 이 거대한 위기를 실질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총상환자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물론 당장 현금 흐름이 막힌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치르는 데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꼭대기에 있는 대형 정비사업 현장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어떤 한계인가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모범 기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민간 PF 대출 연장에는 참작이 들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정비사업의 핵심은 바로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에 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 내에 무조건 건물을 짓겠다는 그 약속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천문학적인 대출을 끌어오는 대신 기한을 넘기면 건설사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HUG의 기준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번 같은 대외적 공급망 위기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서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해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상황이네요. 자재가 없어서 공사는 멈췄는데 날짜를 못 맞추면 빚 폭탄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인허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과 당장 다음 달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현장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5월 만기 도래 사업장 같은 곳은 당장 벼랑 끝인데 정부 대책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사비는 폭등하고 준공 압박은 심해지면 결국 그 압력이 터져나오는 곳은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잖아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가 정말 심각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PF 연체율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작년 말 기준 증권업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무려 28.38%에 달했습니다.
타 금융권 대비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거의 빌려준 돈 10원 중 3원이 부실화되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하고 부실 정리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존에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PFB 중심 개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화제로 떠오른 대안이 바로 프로젝트 리치입니다. 네, 리치도 요즘 강남 개포빌딩이나 종로 효재동 오피스 정비 사업 같은 곳에서 속속 채택되고 있죠. 개발부터 준공, 운영까지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해보자면 기존 PF가 비주로 지은 모래성이라면 리츠는 지붕으로 다진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부채 중심에서 자기 자본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근데 결국 공사비 오르는 건 똑같잖아요. 구조만 리츠로 바꾼다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공사비 상승이라는 물리적 리스크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리츠는 법적으로 자기 자본 차입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빚을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고금리 변동성 장세에서 버텨내는 체력이 강합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시 의무가 있어서 투명성이 아주 높죠. 권리관계 복잡한 재건축 현장, 특히 상가 같은 곳에서는 갈등을 줄이는 돌파구가 되겠네요. 네, 불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상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오피스 리츠들은 지금 공실률의 이자 부담으로 고사 위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 대목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아주 특수한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해외는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비어가지만 한국, 특히 서울 도심 오피스 시장은 수년째 신규 공급 가뭄 상태입니다. 빈 사무실이 없다는 뜻이군요. 네, 공급은 없는데 기업들 수요는 폭발하니까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서울 우량자산을 담을 리츠들은 든든한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올해 주가가 40% 이상 상승한 곳도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자금줄이 마르고 공사비가 오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곳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수주전을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 핵심지 같은 알짜 사업장들이죠. 네, 팩트를 살펴보면 서울 주요 단지들, 그러니까 압구정 3구역, 5구역, 신반포 19차, 25차, 목동 6단지 같은 곳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입찰 마감된 사업비만 무려 8조 원에 달할 정도예요.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이전, 즉 5월 내에 시공사 선정을 무조건 끝내겠다는 거죠. 호스트 무조건 막차를 타겠다는 거군요. 압구정 같은 곳은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9천 가구 규모의 타운을 형성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8개 금융사 연합으로 원스톱 자산 관리를 제공한다거나 갤러리아 백화점 연결 동산을 구축하겠다는 등 하이엔드 도시 전략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이 화려한 청사진 이면을 보면 진흙탕 싸움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입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꽤 있었죠. 압구정 5구역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고소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조 원대 사업의 입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거 아닙니까? 아주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일단 조합들이 이렇게 군사작전화도 서두르는 심리부터 분석해봐야 하는데요. 정비사업은 정책의 정치적 변동성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인허가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일단 도장부터 찍자 이런 심리가 강한 거죠. 빨리 확정 짓고 보자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서류 유출 스캔들 같은 걸 보면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화 지체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간다는 그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브랜드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는데 정작 그 수조 원짜리 입찰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90년대 관행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밀실에서 종이 서류 들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는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허술한 시스템은 사후 법적 분쟁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민간에서는 이렇게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사투를 벌이는데 정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땅, 즉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하고 나섰어요. 네, 이 정책도 향후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뇌관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칼을 빼들었죠.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 등 정치권의 기조도 한몫하고 있고요. 네, 사실 더 큰 문제는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 이른바 비용무용 토지입니다. 그 면적이 여의도의 730배에 달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이 땅에 대해 종부세나 법인세 중과 등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에 엄격했던 규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니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특히 송도나 성수, 소공동 같은 수도권 핵심지에 유유부지를 다수 보유한 특정 기업들이 1차 타겟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도는 이렇습니다. 안 쓸 땅이면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시장에 내놓아서 주택을 짓게 하라. 그런데 말이죠.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지금 건설사들은 PF가 막혀서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못 드너 부지가 수두룩하잖아요. 네, 자금이 경색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정말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숨통을 끊는 독약이 될까요? 이 정책은 전형적인 양날의 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확실한 공급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낡은 주택을 부수고 지어야 하니까 멸실 주택이 발생합니다. 순진가 물량은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기업에 비오던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부서지는 집 없이 100% 순진가 물량이 됩니다. 아, 장부상으로는 완벽한 공분 마중물이네요. 맞습니다. 투기성 자본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린다는 명분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나요?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PF 대출은 씨가 말랐고 지역별로 사업성 편차도 극심합니다. 게다가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적 리스크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부지도 많거든요. 고의적 방치가 아니라 불가피한 지연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속사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부지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개발 의욕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릴 겁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생태계가 더욱 위축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핀셋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중동발 원자재 대란, PF 연체율 급등, 선거라는 정책 변수,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정말 극단적인 생존 모색이 교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기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뼈아픈 숫자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동 수주가 94% 급감했다는 사실 말이죠. 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에 우리 건설사들의 베트남 수주액은 486%, 필리핀은 무려 2,563%나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국내 정비 사업은 고금리와 규제로 꽉 묶여버리고 과거에 텃밭이던 중동 특수는 전쟁으로 닫혀버린다면 과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대형 건설사들이 계속 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밖으로 눈을 돌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규제가 적고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는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시장으로 완전히 시선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년 뒤 정작 우리 국내에는 아파트를 제대로 지을 역량 있는 건설사와 자본이 퉁 비어버리는 현상, 이른바 국내 건설 인프라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네. 정책의 메스를 휘두르다가 정작 집을 지어줄 플레이어들이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